뭐 여행들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 아는 만큼 더 멋있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감동이 되는 게 또 여행의 매력이더라고요. 아멘. 오늘 리액션이 확실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한 10분 정도 여기 조봉원 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처럼 서 계셔도 좋고 그렇더라도 자리에 앉아도 좋고요. 끝나고 나면 여기서 단체 사진도 하나 찍고 가면 좋겠습니다. 조봉호라는 분은 1884년생이시니까 지금 어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9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귀동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귀동리. 이분이 귀동리에서 태어나셨을 때 1884년생이니까 한창 10대 때 자랄 때가 1900년대지 않습니까? 1890년, 1900년대. 1900년대는 제주 역사를 보면 굉장히 난리가 많았을 때입니다. 민난이라고 그러죠.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킨 그런 난리가 참 많았을 때입니다. 13살 때 송기홍의 난, 15살 때 방성칠의 난, 19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수의 난, 이런 한 2년마다 제주에 난리가 민난이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할 때 한창 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주의 어떤 뜻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제주에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켰다가는 미래가 없다. 저 아이들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서울로, 그러니까 한양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침 경신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경신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모셔서 만드신 미션 스쿨이죠. 거기 가서 우리 지금을 따지면 국어산수 사회자연, 과학, 생물학 등등의 최첨단 지식 공부도 하지만 또 성경, 기독교 교리, 찬송가, 성경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기독교 교리를 많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아니 130년 전에 거의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그렇게 잘 공부를 하셨는데 아버님이신 조만양 어르신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신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하시고 3학년 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서울에 가서 신식 학생으로 머리도 자르고 이제 상투도 자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신식 학생이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살 때는 몰랐지만 서울에 가서 신식 문물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서 내려보니까 제주도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못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주도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서울의 신식 문물에 대한 얘기,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쪽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등등의 쪽복음서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8명이나 모였어요. 제일 먼저 자기 어머님을 모십니다. 어머님도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된 말이라 해서 아들을 믿고 어머님도 전도가 되시고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이도종이라는 또 후배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도종이라는 분을 말씀 들어보셨죠? 제주도의 첫 번째 목사님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 이거사님 할아버님이시죠? 네. 잠시 후에 우리가 오늘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터도 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첫 번째 목사님 되신 분이고 제일 먼저 또 순교를 당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따가 순교터를 가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이도종이라는 학생도 후배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도종이라는 후배의 아버님이신 이덕년이라는 분을 또 전도가 되는데 그 이덕년이라는 분이 그 금성리 곽지리의 이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경민장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테리어예요. 머리가 꽤 있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도 잘 쓰시고 한자도 잘 쓰시고 이렇게 메모를 잘 하시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그분도 전도가 됩니다. 등등 해가지고 8분이나 되는 그 동네 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곳, 그게 오늘날의 금성리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되면 금성교회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코스가 이쪽이라 금성교회는 가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주도의 첫 번째 교회 모임으로 시작된 데가 금성리 교회다. 그 시작이 된 그 분이 바로 이 조봉호라는 분이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1908년도에 시내에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례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게 될 때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셔가지고 성례교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우시죠. 그래가지고 뭐 제일 먼저 주일학교 교사가 되셨고, 또 이기풍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영흥의숙이라고 하는 그 남녀 그 합동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소학교. 그 학교의 교사로, 제일 먼저 첫 번째 교사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서울 가서 진식 공부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제주의 그 어떤 분보다도 교사적인 역할을 충분히 자질이 있어서 교사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례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지금도 성례교회 가면 이 조봉호 조사가 우리 성례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기 밑에 저기서 안 보입니다만 이 조봉호 조사에 대한 그 동판이 3개가 있는데 그 동판을 똑같이 성례교회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 자랑스러운 성례교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돕던 도중에 1919년 3월 1일 서울의 김인현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3월 5일 군산, 3월 7일 대전 등등 해서 쭉 대한민국 전국의 지방 곳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제주도에는 3월 21일 여기 조천에 만세운동에서 만세동산이라는 곳에서부터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나흘 동안 20일부터 24일까지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 만세운동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랬을 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거 정부만 있으면 뭐합니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희생회라고 하는 희생회라고 하는 그 전국 조직을 만들었는데, 제주도에도 그 상해 임시정부의 김창규라고 하는 연락책이 와가지고 조봉호 선생을 만나가 비밀리에 만나서 그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제주도에도 독립희생회 제주 지부를 맡아주시고 그 회비를 모아서 분자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비를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조봉호 선생은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나서서 그 당시에는 제주에 3분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3분의 목사님과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단 50일 동안에 4,550명이라고 하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입회비 이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1만 환이라는 거액을 모읍니다. 1만 환이라는 금액은 지금 대충 쌀값이 얼마냐, 쌀 한 가마니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5, 6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단 50일 동안에 이 제주도에서 한 5억, 6억에 되는 그런 큰 금액을 모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그것도 비밀리에. 그래서 잘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잘 전달이 됩니다. 5월달부터 6월달에 잘 전달이 되죠.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7월달에는 더 나가서 이 제주도의 젊은 청년들이 더 나가서 우리가 독립군이 돼보자. 나라를 위해서 직접 독립군 활동을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너 명의 그 제주 청년들이 상해를 가기 위해서 여기 제주항에서 목포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일본 순사들이 뭔가 눈치가 이상하니까 감시가 돼가지고 결국 잡힙니다. 그래서 잡혀서 그래서 가방을 다 보따리짐을 다 뒤져보니까 그 송금을 했었던 관련된 영수증과 서류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혀서 제주도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쳐서 목사님 3분은 물론이고 조봉호 선은 물론이고 이도종, 이덕년 등등의 관련자들은 교인들은 다 잡혔죠.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가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도대체 상해 정부 어떻게 누가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고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엄청나게 이제 고문을 많이 받는데, 조봉호 조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내용도 얘기하지 마라. 누가 뭐라든 간에 내가 시킨 것으로 얘기해라.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이 일은 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상해 임시정부하고 누구도 관련된 사람이 없고 연락받은 게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른 분들은 다른 관련된 증거 자료가 없어서 금방 조치되거나 일찍 석방이 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봉호라는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고문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됐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 1920년 4월 28일 1년도 채 안 됐죠.
4월 28일 대구 형무소 18호 감방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나이가 조봉호사 36살입니다. 36살. 너무나 안타깝게 36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묵하게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감동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조봉호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찾아가라고 가족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아들인 조피득이라는 아들이 기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대구 형무소에 갈 차비가 없었답니다. 그 기동리에 굉장히 큰 분홍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금성교회와 성례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재산도 많이 팔아서 헌납도 하고 또 독립군 작업을 할 때 많은 기금을 또 헌납하고 그래서 재산이 많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구 형무소에 갈 차비가 없어서 빠르게 가질 못해서 한 달이 넘게 훨씬 넘게 이후에 갔더니 이미 시신은 어딘가에 합장하고 훼손해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조봉호 조사의 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해설사님들과 같이 찾아보니까 그 귀덕리에 그 조씨 가문의 집안 묘만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아버님, 아들 다 묘는 있는데 그분은 없이 그냥 명패만 있습니다. 비석만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는 사실 덮여주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1970년대에 이 사라봉, 여기는 모충사, 절사자가 아니고 사당사자입니다. 모충사, 그러니까 웬 절간을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이 아니고 여기는 공원입니다. 호국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1970년대에 제주도에 호국, 그러니까 모충, 사모할 모자, 충성충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국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70년대에 여기 만들어서 제일 가운데 의병항쟁 기념비, 그다음에 여기 조봉호 수사 기념비, 저쪽에 김만덕 할망의 기념비 3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 역사를 통틀어서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을 역사를 쭉 보니까 그 베스트 3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아까 좀 불교계에서도 뭐 반대도 있고 불교에서도 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있었는데 하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조봉호 수사만큼 엄격하고 분명한 그런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봉호 수사를 강력하게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 기쁘죠. 우리 영락께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못 찾아서 그 요진을 얻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1920년 9월 달에 그 윤신명 목사님께서 이 독립군 모금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장로회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제주에 3명의 목사, 10개의 교회와 기도처, 그리고 500명이 안 되는 그 교인으로서 이루어진 굉장히 획기적인 큰 일이었다고 평가가 된다. 이 일이 있은 후 다른 믿지 않는 제주도의 모든 도민들이 조봉호 선생이 믿는 예수교야말로 참으로 믿을 만한 종교다 라고 칭찬한다 라고 평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들 희생당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적극 나서서 그런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박애정신까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36살에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큰일을 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여기 해설하면서 가끔 이 자리에 늘 오는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봉호 선만큼 거의 2배만큼 살았는데 저희가 야, 너 심영구 네가 믿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가 봐. 심영구 네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교회는 참 믿을 만한 교회 같아 라고 정말 누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반성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순례길, 역사 탐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의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그런 선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모든 모습을 투영하고 반성해보는 그런 일이 굉장히 이 역사를 탐방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얼마나 가깝은가. 여러분 늘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 특히 자녀분들, 조카, 후배분들과 함께 이 조봉호 조사님에 대한 그 내용을 널리 전파하시고 또 마음속으로도 항상 자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겁니다. 명단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세요. 여기 거기서 보시죠. 살다가 내가 최근에 해병대 4기는 여군도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님. 여군도. 물론 3기, 4기들은 대부분 제주에 있는 어르신들, 이제 학생, 우리 바로 친형. 6.25 때는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갔었어야 되거든요. 특히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해병대에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같이 다 이게 3기, 4기로 이제 조카가 나고 된 겁니다. 참여를 했던 겁니다. 특히 해병대 4기에는 여군들도 유일하게 이 해병대 역사 중에 유일하게 4기에는 여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 타입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여군들 이분이 바로 여군이세요. 이 부분은 총을 들지 않고 간호사. 총을 들지 않고 머리도 길었네. 탄약집이라고 하던가요? 저걸 뭐라고 그러죠? 탄약통. 탄약통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이분을 이제 여군을 표시한 겁니다. 자, 이거 원태는 오셨네. 절로 들어갈까요? 네. 여기가 이제 아주 무서운 데였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6.25 전쟁 나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 해병대 3기생이 신병훈련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 이제 구령대라고. 구령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학교 가면 조회하잖아요. 이런 데인데 여기서 조회도 하지만 강력한 군사훈련을 시켰던 데입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꼬라바가 이런 거 요런 이제 꼬라바가 알아요. 요런 게 한 10여 군데가 있었어요. 요 다 근데 2군데만 남겨놓고 다 철수시켰고 이것도 문화재입니다. 이 건물도 국가 등록문화재예요. 419.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알뜰리 비행장에 그 일본군 조종사와 기관 요원들이 주둔하기 위해서 제주도 남성만 징용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16살부터 60세까지 자기 먹을 것 다 싸가지고 사바고 꽃갱이 들고 여기 하루에 1,500명 이상 모여서 집을 짓고 비행장을 만든 겁니다. 이 돌이 벽돌같이 돌인데 원래 저희 돌이 이렇게 큰 돌인데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저 계곡에 저 선방산 돌이 좋거든요. 거기 가서 일일이 날라가지고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벽인데 현무암으로. 그 다음에 지붕은 기와집인데 그때 당시도 기와집이었어요. 제주도는 몇 군데 관공서를 제외하고 다 초가집이었는데 이 기와집을 짓습니다. 대골같이. 이 210평인데요. 50동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상 시인이라고 그때 1937년도에 여기 이제 한라산 기행을 쓰러 가셨는데 그때 글에 보면은 여기 통행을 못했대요. 대령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온통 공사판이었답니다. 왜냐면 32년도에 알뜰리 병장이 만들어졌는데 2차 축하 그 공사가 37년도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중일전쟁이 3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실어서 나중에 다 폭격을 합니다. 아주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25 때 이제 우리 3기가 교육받았고 또 이제 우리 3, 4기생들이 2차 상륙장 가니까 그 후에 이제 육군이 와요. 육군 6.25 전쟁 때 군사적인 엄청 요청이 됐습니다. 하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 보러 가시죠. 요 현장은 그때 당시 수도를 썼어요. 일본 군인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개울물에 용천수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최신식 건물에 펌프를 달아가지고 요 안에 이제 가시면 영상이 7분짜리 있는데 보시고 관람하도록 할게요. 문도 이게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주 4.3부터 왜 해병대가 제주도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을 왜 했는지 여기 쫙 나오는 겁니다. 네.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섬 제주. 하지만 제주의 역사가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주의 거친 바람처럼 칼바람이 일기도 했고
곳곳에 지워지지 않은 생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친 역사의 분배에서도 언제나 정의롭고 자유로운 조국을 위해 스스로 자원이 떼했던 수많은 제주의 용사들. 6.25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해병대의 강인함은 바로 이곳 제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조국을 위해 수많은 해병들이 배에 올랐을 이곳 제주항. 70여 년 전 소년이었던 용사는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며 이 언덕을 오릅니다. 여기 산지역에 와서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1950년 6.25가 와서 저희들이 저쪽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향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해병대가 제주도에 들어오게 된 것은 49년 겨울인데요. 지금은 이 부두가 많이 확장되어 있지만은 저 안내 내항 쪽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9년 당시 제주는 4.3 사건이라는 큰 고통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군에 대한 원한과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제주도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해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사령부와 진주에 파견되어 있던 하사관 교육대 총 1200여 명에 달하는 전 병력이 제주도로 옮겨오면서 역사적인 제주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주둔 초기 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신현준 사령관의 뜻에 따라 공비장단을 토벌하는 것보다 피폐해진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마음을 산 해병대는 탄력을 받아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하여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제주에 주둔하며 국민의 군대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어느 날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해병대는 고기름 부대에 이어 곧바로 500여 명 가량으로 편성된 김성은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병대 사령부에서 지원병을 모집하자 무려 3천여 명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자원 입대했던 해병들을 훈련시켰던 모슬포 훈련소. 세월은 흘렀지만 아직도 이곳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아, 오래간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습니다. 백발의 노병은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오랜 전우를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이 뜨거웠다는 그들. 인민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주 혈서 지원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병대에 들어왔는데 이놈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까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배웠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지원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산지생에서 많았어요. 당시 자원 입대한 상사기생은 대부분 학생이었고 일부 여학생과 교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면접과 신체 검사를 치르고 바로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해병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원 입대했던 3천여 명의 상사기생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곳. 조국을 위해 싸운 전우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두 노병은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상징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배들이 전사를 했는데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 349명이 아이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3천여 명이 가셔가지고 너무나 슬퍼. 정말요. 서로 의지하고 훈련하며 두려움을 이겨냈기에 더욱 소중히 기억되는 전우의 기억. 어린 나이에 제주에서 조국을 생각하며 입대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해병대는 든든한 병력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5일과 30일 각각 입대식을 마친 해병대 상사기생은
9월 1일 출전을 위해 제주항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70여 년 전 출전을 회상하며 당시 함께 집결했던 또 다른 전우를 만났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늙지 않았네. 네, 나야고 쌩쌩하죠. 백발이 무성하지만 아직도 출전하던 때의 기억이 뇌리에 선명한 그들. 우리 제주도의 친구들 3,000명이 같이 나갔으니까 참 군대에 가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서방의 집단 생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잊어버리면서 친구들하고 좀 다정하게 지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출전 당일 자식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제주항에 모였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달팠을까요? 근데 군대 나올 때는 어머니한테 군대 간다는 말을 안 하고 나왔거든. 2006년 딱 그래서 상기자 하면서 같아. 나를 먼저 본 것 같아. 기회 봐가지고 한눈 달래가지고 어머니에서 나 군대 갑니다 해놓고는 그냥 뒤에 돌아보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와서 그대로 끼어서 용접 부두까지 왔거든. 아직도 배웅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노병들. 제주는 상처를 감추고 아픔을 삭히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어린 자식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병대는 제주에서 역사상 가장 용맹한 전사를 얻게 되었고 다시 없을 빛나는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북에서는 괴뢰군들이 쳐들어오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대는 육군들은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군 부대는 적을 맞이해서 싸울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심지어는 신병교육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예 신병교육대 훈련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안 되겠다 서둘러서 후다닥 만든 게 6.25 전쟁 직후에 8월 말에 이제 제1훈련소를 만듭니다. 육군 제1훈련 원래는 연대로 대대로 시작했다 연대로 시작했다가 이제 결국 부대로다가 창설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대구에 제1훈련소가 처음 생겨진 겁니다. 대구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일사후퇴 때 점점 이제 괴뢰군들이 대전 대구까지 점점 내려온 모양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1훈련소로 옮긴 겁니다. 바로 이곳으로. 제주도로 모슬포로 모슬포에 제1훈련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2년도에 제 9번째 그 훈련소장인 장소영이라는 훈련소장이 왔는데 보니까 여기 와서 군사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병들의 정신무장, 신앙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신무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공병대 보고 교회를 짓도록 해서 4월 달에 공기 시작해서 9월 달에 완공된 5개월 만에 뚝딱 지었습니다. 보시겠죠? 5개월 만에 뚝딱 지은 겁니다. 그것도 민간인 건축 기술자 한 명도 없이 공병대 군인들만으로 해서 지은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대표의 아까 말했던 돌들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시멘트로 붙이고 그 위에 함석 지붕에다가 만들어서 뚝딱 만드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엄청 깁니다. 길이가 86m예요. 86m. 그래서 1960년도에 기니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교회. 1960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길게 지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고 마지막 추측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는 원래 길어야 뒤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농담이신 것 같고 제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유추한 얘기는 여기 제1훈련소에 이 50만 명이라는 많은 병사가 훈련받고 가서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기 그 장병들이 와서 훈련을 지내라고 얼마나 많은 부대가 여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반이나 지난 다음에 교회를 지내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땅이 널찍하다면 널찍하게 당연히 교회를 줬을 텐데
땅이 요렇게 탁 부대가 막 많고 우리가 땅이 여기 긴 여기다가 지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긴 교회를 만든 거 아닌가 그거밖에는 생각나는 기후가 없어요. 어쨌든 아까 말했죠 15살 16살 이상의 30세 미만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와서 여기 훈련 받도록 여기 되어 왔는데 여기가 또 어떤 곳입니까? 모래바람 엄청 센 못 살겠다 하는 못살포 아닙니까? 얼마나 여기 험난했겠어요. 여름, 겨울, 겨울에 얼마나 많은 바람 불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물도 바뀌고 공기도 바뀌고 또 그때 당시 먹을 거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잘 때가 변변찮지 않았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훈련병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렸을 겁니다. 여기 남자분들 다 계시지만 훈련 받을 때 상황 해보면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게 군대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을 돌이켜보면 훈련 받다가 처음으로 4주 만에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곳이 펑펑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장기로 후보생이어가지고 먹을 것 제대로 다 받고 제대로 예배받고 훈련을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딱 가서 앉으니까 눈물밖에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펑펑 1시간 내내 울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전쟁통에 훈련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을까 그런 가슴 아픈 곳이 바로 이 모슬포 지역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배고파서 울고 배가 아파서 음식이 안 맞아서 배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서러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많이 엄청 눈물바다가 됐던 곳이 바로 이 강병대 주변이었을 거고 또 이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과 같이 온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데리고 와서 입대를 시켰을 것이고 심지어는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신랑은 이제 입대를 시키고 신부는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또한 30대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온 그 부인과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 바로 강병대일 겁니다. 지금은 제1훈련소가 생겨서 2훈련소, 3훈련소, 6훈련소까지 대한민국에 생겨서다가 53년 전쟁이 끝나고 56년도에 다 없어졌고요. 제2훈련소, 논산에 있는 대훈련소만 지금 연무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56년도 1월달에 다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육군에서 만들었지만 공군부대가 여기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술봉에 그 공군부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장교가 김 무슨 대위님이신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통화가 되면 아내가 좀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싶으면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네. 그러니까 아내는 못 볼 것 같고요. 지금은 교회가 반으로 반을 쪼개가지고 저쪽으로는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이쪽은 다목적실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가 예배당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현관처럼 이렇게 로비가 되어 있는데 옛날 50년대 그 초창기 때부터 전대까지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정말 지휘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전쟁통에 1952년도 53년도 그 전쟁통에서도 부활절 칸타타 성찬절 칸타타를 다 했어요. 아이고 이 사진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통에 피난민들과 함께 여기 주민들과 같이 다 찬양들 했던 겁니다. 여긴 그때 당시는 이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기까지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지. 수백 명이라 수천 명이 될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이게 1953년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아직 휴전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또 훈련병들과 같이 어우러졌던 그런 교회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자료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죠. 요것이 여기 보는 자그마한 요것이 제주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비석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이도정 목사께서 순교하신 현장입니다. 1892년 9월에 애월 금성리에서 태어나셔서 1927년에 제주도 출신으로서는 첫 번째 목사님이 되셨고 제주 각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48년 4.3 사건 직후인 6월 18일 이날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 28일 날 순교를 당하신 곳입니다. 라고 하는 제주 노회의 공식적인 이제 비석입니다. 2003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20년 전이나. 근데도 잘 모르셨죠. 대부분 모두 지나가면서도 거의 여기 어디라고 하는데 어딘지 모른다고 굉장히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조그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산이죠. 고산 쪽이고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오신 것처럼 이게 모슬포 대정 쪽에서 오신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옛날 인왕동 지금 이제 대정현 있는 수사관 있고 대정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청수리로 해서 조수리로 가는 길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여기는 청수 곶자왈입니다. 곶자왈 아시죠? 곶자왈은 보니까 곶, 그러니까 이거 자왈은 덤풀. 그러니까 올해는 자갈 하시니까 덤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곶자왈 그러면 뭐 지지에 허파라고 할 정도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 발길도 안 닿은 곳들이죠. 그 동물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정도로 숲풀이 우거진 곳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 때는 은둔지로 숨어 있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산 무장 대원들이 여기 청수곶자왈에 많이 이제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6월 18일 날 이도정 목사님께서 고산이었었는데 고산에서 교회를 이제 가시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신 건데 평상시 같으면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교회 주변에 교인분들 김방하고 교회 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그 다음날 예배 드리시고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쪽 그 화순교회 예배 드리시고 저녁 때 가시는 것이 그 일반적인 루틴이었는데 다산 직후이다 보니까 그날따라 금요일날 앞장 출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지금 무상대원들이 자꾸 그러니까 당분간 순회하신 거는 좀 중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만류를 했었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더 보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오히려 더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돌아보신다고, 교인들을 돌아보신다고 하루 더 일찍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6월 18일 금요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나오셨는데 아까 대구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으시면서 후유증으로 다리를 좀 저셨어요. 그래서 거의 자전거를 타고 많이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있던 무장대원들의 경비대원들하고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경비대원들이 붙잡아서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 목사다. 이제 교회 가는 길이다라고 신분을 밝히니까 목사? 그럼 반동이구만. 바로 서단해라고 끌고 들어온 곳이 바로 이 숲풀입니다. 물론 전에는 여기 길도 소로길이었었죠. 무마차나 겨우 다니는 도로길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쪽 덤풀로 이 교차로에 덤풀 어딘가로 끌고 와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자전거와 가방 안에 찬송가, 성경, 안경, 그리고 가지고 있던 회중시계 밖에 없는 거 목사는 걸 분명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같을 때는 반동이니까 바로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덩이를 파라고 그랬습니다. 대낮이니까 총을 쏘거나 하면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승무장을 시키고 구덩이를 파라고 한 거죠. 묵묵히 구덩이 파면서 그러시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덩이를 다 팔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엎드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그 짐들을 다 나눠주면서 나는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 이것이 하나 필요 없으니 여러분이 다 나눠 가지시오. 그리고 훗날에라도 이걸 물으면서 내 생각이 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라도 듣지 않았으니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아버님을 몰라서 이러신 거니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거두소서. 그리고 오늘 저는 주의 아버지의 나라로 갑니다. 저를 제 목숨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돌멩이와 덤풀과 흙이 덮어져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6월 18일 대낮입니다. 가족들도 난리가 나고 교인들도 난리가 났죠. 떠나신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난리가 났죠.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지나가는 거를 봤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런 그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여기 재산 무장 대원 중에 하나가 몽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대원이 한 명 있었답니다. 몽치, 망치라는 뜻이죠. 몸이 단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몽치라는 별명을 가진 무장 대원이 내려와서 밤에 먹을 것을 훔치러 내려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그 잡힌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동네 사람이 누구냐면 이의종, 이선종, 이도종 목사님의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무전들 잡았는데 보니까 형이 갖고 있던 시계를 갖고 있네. 이 시계는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니까 수상하다 해가지고 그 몽치라는 대원을 데리고 고산지서에, 경찰서 고산지서에 데리고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1년 만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교인들이 성거리에 달려가지고 여기를 마구 팠습니다. 그런데 딱 파서 보니까 여러 구의 시체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신이 나왔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고 가셨던 그 비둘기색 그 두루마기. 그걸 보고 목사님인 것을 알고 황급히 그 유골을 수습해서 그 가족묘를 모셨다가 그리고 거기서 모셔 제사 지내고 있다가 그 몇 년 후에 사모님이신 김도전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두 분의 그 유해를 같이 합장해서 그때 당시에 이 대정교회가 이도종 목사님의 마지막 그 목회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정교회를 이도종 목사님의 공식 성지로 제주도에서 인정을 공식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유해를 같이 봉안을 모셔서 지금 대정교회 앞마당에 유해 봉안비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자손들, 그다음에 우리 그 이권사님 그 손자들까지 이름이 다 적혀 있어서 그 자리에 있고 모든 그 대정 교인들이 이도종 목사님을 그 기리는 마음으로 삼방산에 가서 돌멩이를 돌멩이를 가져다가 그 비석을 만들어서 만들어 그 교인들이 만든 비석까지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시면 아무 표시가 없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그때 이렇게 모시고 갔을 때 어딘가에 표시라도 해놨으면 정확하게 표시가 될 텐데 어디 이 교차로 안쪽에 이 청수리 쪽 이 덤프 안에서 살았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노회 차원에서나 우리 제주 교인들 입장에서 좀 뭔가 우리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 자리가 이게 뭡니까? 예. 제주도는 우리 제일 선배 되시는 신앙 선배 되시는 목사님 또 제일 먼저 돌아가신 순교 당하신 분인데 순교터가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출가시라는 게 눈이 달 띄지도 않는 저 바깥에 있는 비석 하나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기념관이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우리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였거든요. 만 56세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르신이었죠. 그 어르신께서 쓸쓸하게 구덩이에 처박혀서 점프해서 생매장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덮은 거 아닙니까? 살인 상태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이고 정말 그 제일 으뜸가는 어르신인데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의 그런 숨은 노력과 희생과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지금 100여 년 후에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잘 마음속에 기리고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주변, 여러분 후세들에게도 좋은 값어치 있는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